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아주 특별한 인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디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네요. 형수님은 지난 1년 반 동안이나 병으로 하루 종일 드러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병간호만 받고 있는 형을 간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나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가엾고 귀여운 조카는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돌봐주시고 있고, 형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형을 보살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희 형수님은 어머니 친구의 딸인데 어머니들의 소개로 중매 반 연애 반으로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워낙에 친하시기도 했고, 크면 꼭 자기네들 아이들과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분의 우정도 각별했고 서로의 집안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형도 그렇고 어머니 친구네 딸도 참 예쁘다고 소문이 좋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거라고 할까요? 연애를 하고 만날 때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던 형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채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 같은 하루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병원에 거의 매일 갔는데 처음에는 형을 보러 갔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저도 챙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의 병원도 아니고 형의 병원이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별한 우애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매일 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형의 아내이고 형수님이기에 이상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저의 형수라는 사실에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대로 사지를 못 쓰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참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형의 옆자리를 1년 반이 다 되도록 형수님은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못할 만큼 형을 보살피는 형수가 무척 고맙고 그런 형수가 점점 더 좋아지고 형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점차 제 마음속에서 연모로 바뀌었고 저런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어코 형은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식물인간처럼 지내더라고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온갖 인공호흡기에 인공호스에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은 깨어날 기미조차 안 보이고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두가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어떻게 돌릴 방법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쳐갔고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형을 보러 간다는 마음과 덩달아 착하고 예쁜 형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는 없고 그 옆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맞아주시는 형수님의 밝은 미소를 보자 저는 또 형수님이 제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몹쓸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저는 늘 슬픈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형수님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해서 그런지 형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생각보다 숙연하고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순리를 따르는 순간이었죠. 형의 사식구제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형수님께 이제 형도 떠나고 없으니 조카는 잘 키워주신다면서 더 늦기 전에 좋은 짝 찾아서 새 출발을 하라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카를 안고 같이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런데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던 형수님이 그냥 이렇게 유나랑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여기서 같이 살 거라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라면서 고집을 부렸고 형수님의 고집의 아버지께선 우선 당분간만이라며 허락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옆에서 고생했던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들의 빈자리를 그 며느리가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아들만큼이나 뛰어난 인성과 성품을 가진 며느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수님은 지금 우리 주택 1층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동네 장사인데도 꽤 잘 되고 있고 그 뒤로 저도 퇴근하고 형수님을 도와준다며 매일 저녁 형수님의 가게로 출근을 했죠.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마치 떠난 형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막 퇴근하고 집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정말로 형수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손님 가고 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도 왠지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착각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애초에 몸 자체가 상당히 예쁜 편이라서 어떤 옷을 입어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고 이제 퇴근했냐며 환하게 웃어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매끈한 엉덩이 라인으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억지로 형과 조카 생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안쪽과 터질 듯이 빵빵한 청바지를 보면 볼수록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 몸과 마음이 안달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네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형수님을 정말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과 여자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을 옆에서 머물며 완전히 그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어김없이 커피숍으로 출근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 올라가 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쉬려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힘없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마치 육상선수처럼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 몸살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약봉지 하나에 감격해서는 형수님이 눈시울까지 붉히더군요. 몸이 많이 안 좋은지 얼굴을 붉게 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그녀의 인사에 저는 괜히 야리꼬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그스레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정말 사람의 살이 아닌 것처럼 불덩이더군요. 얼른 약을 주고 침대에 누우라 하고는 차갑게 물수건을 가져다 머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어색해하는 형수님이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오히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냐고 오늘 밤에 열 안 떨어지면 같이 응급실로 가자고 박력 있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겨우 잠들었는데 그렇게 잠이 든 형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또 이상해졌는지 또다시 울렁거리더라고요.
형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 창백해진 고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순간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벌릴까 싶어 얼른 거실로 나와 버렸네요. 집에 올라갈까 생각하다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와서 가보니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는 형수님이 생기 있는 얼굴로 웃어주면서 저에게 일어났냐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며 도련님이 주신 약 먹고 나니 다 나은 것 같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질끈 묶고 앞가슴이 적당히 파인 롱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을 차린다며 몸을 숙이는데 그 순간 벌어진 목선 안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내 정신 차리려고 눈을 돌렸지만 제 심장은 이미 은근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숨겨진 형수님의 알몸이 떠올라서 후끈 달아오르는 기분이 느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형수님을 보다 저도 모르게 슬며시 어깨 위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를 굽던 형수님은 하던 걸 멈췄고 형수님의 어깨를 잡은 제 손끝에 작은 떨림이 전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는 형수님께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 뒤에서 형수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 자리 대신하겠다고, 유나한테 새아빠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꼭 안고 있었던 팔 안에서 빠져나가려던 형수님은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거부하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저를 서서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저희 사이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의 심장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말을 듣고는 돌아서서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형수님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순간 형수님은 놀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강하게 거부하며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밀어내는데, 형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번 형수님을 확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이제 그만 받아달라고 하니 형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수님과 안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그날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요동치듯이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과 형수의 사이라는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두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형수님의 커피숍으로 갔고 아주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서는 더욱더 여성스러운 자태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게 된 이후로 혹시나 했던 걱정과 불안은 모두 떨쳐버릴 만큼 형수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사이에 있었던 그 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형수님과 반년 가까이 연인 아닌 연인 같은 아슬아슬한 비밀 관계를 이어가다 며칠 전부터 형수님의 얼굴이 어둡고 수척해지더니 근래 말수도 줄어들었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이런 관계가 불안하고 싫어진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 오후 형수님의 커피숍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형수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3개월이래요. 애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기쁘면서도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정식으로 결혼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건지 아직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 아이가 생기고 나니 더욱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너무 욕망으로 그녀를 대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겨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 후 형수님을 옆에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조심스레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결국 허락은 해주셨는데 지금 형수님의 집안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며 극렬히 반대 중이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 관계 상담을 먼저 하려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되지가 않네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물론 저도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관계라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며 가정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연은 평범했던 가정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중간에 낀 주인공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은 한계를 넘어서며 폭발하고 주인공은 두 사람의 싸움 속에서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등의 고조.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대화는 항상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배가 차겠니? 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님, 다른 거 더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 순간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침부터 왜 또 사람 신경을 긁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듯 반격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러는 게 다 이 여자 때문이야. 내가 변한 것도 다 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에게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내 탓이야.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도 이제 지쳤다고. 폭발하는 감정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침부터 큰 싸움을 벌였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남편을 비난하며 저에게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네. 내가 내 아들 버려놓은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편이 소리치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반격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서럽잖아. 내가 너 때문에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리는 거야?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폭발과 희생. 어느 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두 사람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이 이러시면 저도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두 사람의 감정에 묻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모자 사이를 망쳐놨어.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며느리한테 그래? 엄마 때문에 이 집이 망가지는 거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왜 망가뜨려? 내가 다 망친 거지. 바닥에 유리 조각이 튀고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만요. 두 사람은 저희 외침에 잠시 멈췄지만 이미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결국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하루는 밤늦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버릴 수 없고 너도 포기할 수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 상황에서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갈등의 끝, 폭발의 순간.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또 다투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은 집에 와도 가족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늦게 오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힘들다고 했잖아. 좀 쉬게 놔두면 안 돼.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불편했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힘들지.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혼자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맨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겠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그걸 몰라주잖아. 그 순간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나한테 화풀이야.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풀이? 너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결혼하더니 며느리한테 빠져서 나를 완전히 버린 거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는 엄마의 아들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버리고 그 여자랑 살면서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고. 눈물을 삼키며 그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남편 봐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한테 저렇게 대하냐. 내가 중간에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이러시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만 좀 더 챙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이 내 잘못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다음 날,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랑 또 싸워서.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어.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름대로 힘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남편의 그 말도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야. 어머님도 당신도 서로에게 너무 지쳐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볼 것인가? 결단의 순간,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며 또다시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늦게 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이렇게는 안 키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을 떠나려고 해. 남편은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이제 나도 지쳤어. 당신과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나도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나를 지키고 싶어. 집을 떠나다.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에 옷과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잠깐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나도 엄마랑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어. 당신과 어머님, 두 사람 사이에서 나만 상처받고 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 저에게도 이 상황을 끝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나가면 우리 아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겠지.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혼자의 시간. 집을 나온 뒤 저는 친구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제 상황을 듣고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그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휴대전화도 꺼두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남편의 지친 얼굴, 그리고 제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까지.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엄마랑 싸웠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너한테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고 저는 차마 뭐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 집으로 돌아와 줘. 엄마도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갈등.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며 저와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를 버리고 그 여자만 선택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건 도대체 뭐야?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나한테 집만 지우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기어이 쓰러졌고 남편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충격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일까?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제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다시 만난 남편. 며칠 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우리 집이 더 엉망이 돼버렸어. 엄마는 병원에 누워있고 나도 지칠 대로 지쳤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집에 와줘.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 문제도
내가 확실히 정리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다고 해서 어머님이 바뀔까? 우리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야 나도 제대로 할 수 있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의 시간.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 나도 인정할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선택. 저는 결국 남편과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으면 난 정말 떠날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기만 했네. 이제는 잘해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섰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 찾아온 공허함. 집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과의 말다툼도 없는 시간이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화가 공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고 혼자 지내는 공간에서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그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낼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온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전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제 심장은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그의 첫 마디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응,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 당신은?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셔. 쓰러진 뒤로 많이 약해졌어.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안 좋아? 괜찮다고는 못하겠어.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진 않아. 내가 엄마랑 싸울 때마다 생각했어.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했는지.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나도 잘못했고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의 편지. 그날 밤 남편은 제가 지내는 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와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미안하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질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내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미웠어.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걸. 내가 이제야 늦었지만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내가 잘못한 만큼
앞으로는 더 잘할게. 돌아갈 것인가? 떠날 것인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아니면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넌 이미 충분히 참고 견뎠어. 돌아가든 아니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야. 다시 만난 가족.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다시는 그때처럼 저를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더는 너희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게.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시 와줘서. 새로운 시작.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저와의 관계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엄마와 이야기할 테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맺은 말, 모든 갈등이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와의 작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고 남편과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안에서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제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저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과부촌의 대를 잇기 위한 여인들의 처절한 남자 사냥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북향이라 해가 짧고 습한 안개가 늘 자욱하게 낀 안개골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기에 크게 부족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박서방, 올해는 콩 농사가 꽤 잘 된 것 같은데 올겨울에는 콩엿을 실컷 먹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자네는 어떤가? 수수는 알이 꽉 차게 들었는가? 말 말게 새들하고 나누어 먹었더니 남는 것이 얼마 없다네. 안 되었네 그려. 새들만 배불리 먹었구먼. 그러게 말이여. 겨울에는 수수를 먹고 살이 오른 새들을 잡아다 장작불에 구워 먹으려고. 자네 좋은 생각이네. 새 사냥하는데 같이 감세? 그러세. 일 끝나면 한잔하게 넘어오게나? 알았구먼. 이렇듯 안개골은 큰 욕심 없이 서로 도우며 형제처럼 지내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그렇게 평화롭던 안개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박서방이 밭두렁에서 쓰러져 엎혀갔다는데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갔다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어제도 멀쩡하게 나랑 술 한잔 했는데. 박서방네 가봐.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니께. 아니 뭔 일이래.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서방네 방 안에서는 부부가 열심히 땀을 줄줄 흘리며 힘을 쓰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은 초장부터 뿅 가는디. 오늘따라 빡세게 힘을 쓰는 것이 어쩐 일이래요? 좋은감? 나도 좋아 죽겠구먼. 아이고 정신이 나가겠네. 어째 오늘만 하고 말 사람처럼 덤빈대요? 그러게 무지하게 좋구먼. 흠뻑 젖어보더라고. 벌써부터 줄줄 흐르는디 이불까지 다 젖겠구먼요. 아이고 이것이 뭐여? 갑자기 몸이 처지는 것이 힘을 못 쓰겄는디. 여보, 갑자기 왜 그런데요? 모르겠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는디. 어쩐디야. 정신 좀 차려봐요. 그렇게 힘을 쓰더니 왜 갑자기 쓰러지는겨? 그렇게 픽 쓰러진 김서방은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저승길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지요. 얼마나 힘을 썼으면 그러다가 죽어 아이고. 이젠 무서워서 거시기도 못하겠구먼. 너무 좋아서 갔나 보구먼. 월매나 좋았으면 그렇게 간디야. 나도 좋아 죽을 것 같이 해보다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네. 에이,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덜 말게.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오가는 사이 진짜 걱정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갑자기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였답니다. 한편 병식이네 집에서도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식이 아버지가 며칠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여보,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의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병이래요? 병식의 어머니는 마음이 급해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다려 먹이며 병수발을 하였지만 결국 3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걱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씩 그렇게 죽어나가다 보니 마을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지요. 그 많던 사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나가니 마을의 사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나무하랴 논밭갈랴.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대?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마을의 사내들이 씨가 마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먼. 마을 사람들의 그런 걱정이 결국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 사이 마을의 남자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남은 총각들도 두려움에 하나둘씩 다른 마을로 혼인을 하여 나가는 일이 늘어나자 안개골의 위기감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지요. 그리하여 무속인인 점순 할매가 심각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이 마을은 말이다. 음기가 너무 강해. 남자들의 기를 빨아먹다 보니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야. 몇 년 전 마을 어귀에 우물을 팔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음양석을 건드린 것이 화근이 되었어. 음양석은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유지하며 마을을 지켜주던 신성한 돌이었는데 그 돌을 건드린 후로는 이렇게 남정네들이 힘을 못 쓰고 결국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째요? 아직 살아있는 남자들이 두려워 떠는 와중에 점순 할매가 기가 막힌 듯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여인네들은 멀쩡한 걸 보니 앞으로는 과부 천하가 될 모양이야. 여자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답니다. 아이고, 난 서방 없이는 못 사는데 이제 남정네라고는 딱 둘 남았는데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남은 천서방하고 이서방이 동네 서방 노릇 다 하고 살면 되겠구먼. 서방을 나누어 갈게. 여인들은 막막함에 아무 말이나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순 할매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갔던 것이죠. 몇 년 뒤 마을에는 진짜로 여자들만 남게 되었고 아이를 갖는 여인도 없어지면서 애들은 자취를 감추듯 사라져갔지요. 그리하여 점순 할매가 다시 주축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인들이 마을 회관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점순 할매는 회관에 모인 여인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어휴, 마을의 사내는 씨가 마르고 이제 애들도 태어나지 않으니 이러다가 마을 자체가 사라지겠어.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을에서 나이도 지긋하고 지혜로운 민씨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지요.
이대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마을에 도움을 청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젊은 과부인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다른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저희 마을이 불길하다며 벌써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리고 남자를 빌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점순 할매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남자들을 그냥 술 마시고 놀러 오는 걸로 부를 수는 없잖아. 그들과 교류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교류를 하다가 또 남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연마을까지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어떤 남자가 술이라도 마시러 오겠어요? 점순 할매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말하였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방법이 필요해. 음기를 누를 수 있는 주술이라도 찾아야지. 마을 여인들은 깊은 고민 끝에 인근 깊은 산골에 머물고 있다는 도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하였답니다. 여인 중에서 용기 있고 외향적인 연하와 민씨 아주머니가 대표로 떠나게 되었지요. 마을을 떠나는 날 점순 할매가 여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돌아와야 하네. 안개골의 운명이 자네들 손에 달렸으니 말이다. 며칠 후 연하와 민씨 아주머니는 깊은 산골에서 유명한 도승을 찾아내어 마을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스님은 조용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그대들 마을은 음기가 너무 강하여 남자들의 기운을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연하가 간절한 눈빛으로 여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 스님이 낮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마을 한가운데 양기를 북돋울 신성한 사당을 짓고 정기적으로 양기를 불어넣는 제사를 지내야 하네. 그리고 그 사당 안에서 양기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잉태하게 되고 마을에는 점차 양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곧바로 사당을 짓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지요. 어디에 사당을 지을 것인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신을 모실 것인지에 대해 여인들의 열띤 논의가 벌어졌답니다. 사당을 지을 나무는 무조건 양기가 센 소나무여야 해. 맞아. 그리고 사당 안에는 호랑이 가죽을 깔아야 양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여인들은 직접 이웃 마을에 가서 유명한 목수를 데려오고 다시 산에 올라 소나무를 베고 커다란 돌을 옮기며 몇 달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쳐갔지만 서로 격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사당이 완성되자 다시 마을 회관에 모여 또 한 번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지요.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여인들이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잉태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지하게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사당이 완성됐으니 남자들을 불러들여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불러야 할까요? 젊고 힘이 좋은 사내여야겠지. 그래야 아이들도 튼튼하지 않겠어? 맞아. 건강하고 힘이 좋은 총각들을 데려와야 해. 이어서 여인들은 남자들을 어떻게 마을로 데려올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였지요. 시장에 가서 남자들을 꼬드겨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이웃마을 잔칫날에 찾아가 슬쩍 얘기를 꺼내봐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쁜 미순이가 미인계로 서너 명 꼬셔와도 좋고. 그때 점순 할매가 호통치듯 말하였답니다. 그렇게 시장에 가서 집신 고르고 사듯이 대충 하면 안 되는 법이야. 이게 어디 대놓고 소문내면서 치러야 할 일은 아니잖나. 그래서 말인데 우선 연하와 순덕은 조금 떨어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내가 좋을지 탐문을 해오거라. 조용하고 은밀히 괜찮은 사내를 알아보고 나서 다시 결정을 해보자꾸나. 그게 좋겠네요. 역시 점순 할매의 해안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인들은 다시 한번 점순 할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을에서 말솜씨 좋기로 소문난 연하와 성격 밝은 순덕은 대표로 뽑히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복장을 하고 멀리 떨어진 마을로 사내들을 염탐하러 길을 나섰지요. 한나절을 땀 흘려 돌아다닌 끝에 어느 마을 주막에서 국밥을 시켜 동태를 파악해 보기로 하였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시고요. 이 마을에서는 과거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주모는 국밥을 탁 내려놓으며 대답하였지요. 이 마을에서 장원급제도 나왔고 아직 과거 준비하는 선비들도 적지 않지요. 그건 왜 물어보슈? 이 마을에 들어오는데 기운이 좋아서요. 혹시 이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많이 나오면 이사라도 올까 해서요. 그렇구먼. 이 마을로 이사를 오면 좋기는 하지요. 서당도 있고 훌륭한 스승도 많으니까요. 아, 그렇구먼요. 주모, 여기 탁배기도 한 병 주시오. 그렇게 주모와 수다를 떨면서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정보를 알아보기로 하였답니다. 이 마을에 착실한 선비는 누가 있어요? 어디 보자. 글 공부하는 선비야 많지만 제일 착실한 건 아무래도 도영 선비라고 해야지요. 글 공부는 뛰어난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늙으신 어머니와 근근히 살고 있는 선비가 있어요. 순덕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지요. 그 도영이라는 선비는 어떤 사람이래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긴 한데 가진 게 없어 혼처가 안 들어와 걱정이죠. 그래도 머리는 천재라 언젠가 큰일을 할 사람이지. 어디 착실한 처자가 있으면 중매 좀 하시구랴. 순덕은 연하에게 눈짓을 보냈고 연하는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네. 우리 동네에도 참한 여인이 아주 많답니다. 두 사람이 국밥을 먹으며 다시 슬쩍 물었습니다. 힘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일꾼을 좀 구하고 있어서요. 주모는 크게 웃으며 답하였지요. 그럼 돌쇠지. 돌쇠 힘은 정말 천하장사야. 품을 팔아가며 살고 있는데 서로 데려가려고들 하죠. 품삯이 다른 사람의 2배야. 돌쇠를 데려가려면 미리미리 약조해야지 아마. 연하가 관심 있게 말을 받았습니다. 돌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일하나요? 지금 돌쇠한테 가봐야 일을 맡길 수는 없어. 최 부자 집에서 추수할 동안 있기로 했다니까. 최 부자 댁으로 가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감사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서자 순덕은 연하에게 말하였지요. 두 사람 집도 알아놓고 사는 형편을 더 자세히 보고 가요. 그러던 와중에 훤칠하고 눈에 확 띄는 잘생긴 도령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순덕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태어나 저리 잘생긴 사내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안개골 마을에서는 사내조차도 없었으니 더욱 잘생겨 보였는지도 모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 도령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하였답니다. 기생집 근처에 다가가자 이미 그곳에서는 도령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지요. 민도령님 오셨다. 하며 기생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민도령이 나타나면 기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워낙 노련하고 능숙하여 여인들 마음을 홀딱 훔쳤기 때문이었답니다. 순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였지요. 민도령은 진심이 없이 너무 여자들을 쉽게 대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잘생긴 건 좋잖아. 그리고 능숙하게 잘하면 더 좋지 않겠어? 힘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유연하게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 그날 밤 연하와 순덕은 숙소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힘이 좋아 튼튼한 아이를 줄 것 같고 도영 선비는 똑똑하니 아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민도령은 잘생긴 외모와 능숙한 솜씨로 여인들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누구를 데려가야 하지? 세 사람 다 장점이 많아서 고민이네. 두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도 고민을 멈추지 못하였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하와 순덕은 마을 회관에 모인 여인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전하였고
그날 저녁 회관에서는 다시 한번 진지한 회의가 시작되었지요. 마을 회관에 모인 여인들은 연하와 순덕이 가져온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답니다. 머리가 좋은 도영선비를 데려오면 아이들이 공부해서 장래가 밝지 않을까요?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마을의 미래가 있지요. 아이고, 공부만 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장작은 누가 패겠어? 힘센 돌쇠가 꼭 있어야지. 맞아. 돌쇠처럼 힘센 사내가 있으면 마을 일이 한결 수월해질 거야. 한량 같은 민도령도 무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잘생긴 외모만 봐도 설레고 좋잖아. 가뜩이나 남자 볼 일도 없어서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잘생긴 얼굴도 좀 보자고요. 의견이 계속 분분해지자 여인들의 토론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점순 할매가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시게나 들어보니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구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영선비도 좋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줄 돌쇠도 필요하고 민도령처럼 잘생기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사람도 있어야겠지. 점순 할매는 깊은 고민 끝에 가지고 온 보자기를 꺼내며 연하와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3,000냥일세. 가서 셋 모두에게 타협을 잘해서 세 사람 다 데려오면 더할 나위 없겠네. 잘 설득해서 데려오게나. 그리하여 셋 모두 안개꽃 마을의 남자로 낙점이 되었고 연하와 순덕이는 돈꾸러미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걱정 마세요, 할매. 최선을 다해서 세 사람 모두를 데려오겠어요. 설렘에 들뜬 여인네들을 뒤로하고 연하와 순덕은 남자 사냥을 가게 되었답니다. 연하와 순덕은 우선 도영선비가 사는 초라한 초가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도영선비님? 안에서 문을 열고 도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도영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예, 제가 도영입니다만. 누구시지요? 연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안개골이라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선비님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순덕은 곧바로 뒤를 이어 재치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께선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가지셨다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저희 마을이 지금 딱 선비님 같은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거든요. 도영이 조금 긴장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책밖에 없고 재물도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연하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하였지요. 저희가 선비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선비님이 가진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혈통입니다. 도영이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 제 혈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순덕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지금 사내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후에는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젊은 과부들에게 잉태를 시켜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선비님 같은 좋은 혈통의 씨앗이 필요한 것이지요. 도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게 사대부 선비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하가 다시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흘간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선비님의 귀한 시간을 위한 작은 사례입니다. 1,000냥이에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겠지만 선비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안개골의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영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닷없는 제안도 그랬지만 눈앞에 놓인 1,000냥이라는 거금이 더욱 그를 흔들어 놓았지요.
하루 종일 흐린 눈으로 바느질을 이어가는 노모의 구분 등을 보며 마음 한켠에 짐처럼 얹힌 송구함을 안고 글공부를 해오던 그에게는 이 제안이 실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대부 선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이 제안은 결코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니었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쉽게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도영이 쉽게 입을 떼지 못하자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꼭 오늘 결정을 내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 다만 저희 절박한 상황만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하의 진심 어린 간절한 부탁에 도영 선비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지요. 정말 열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두 여인이 활짝 웃으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요. 딱 열흘이면 충분해요. 도영은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침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연하와 순떡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도영 선비와의 첫 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연하와 순떡은 마음을 놓고 도영 선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곧장 다음 목표인 돌쇠를 찾아 나섰답니다. 돌쇠는 최부잣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두 사람은 최부잣집 뒤뜰로 향했습니다. 마침 돌쇠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장작을 힘차게 패고 있었지요. 그의 구릿빛 피부와 탄탄한 근육이 장작을 내려칠 때마다 더욱 빛났습니다. 순덕은 연하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힘 좀 보소. 진짜 돌쇠는 말 그대로 힘 좀 제대로 쓰겠는데. 연하도 빙긋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힘센 사람은 흔치 않지. 연하의 우스갯소리에 순덕은 허리를 잡고 웃었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돌쇠가 이내 알아차리고는 장작 패던 도끼를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요? 장작 패는 내 자태를 보고 반한 것이오? 순덕은 웃으며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 소문 듣고 왔어요. 이 마을에서 제일 힘 좋고 일 잘하는 머슴이 돌쇠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다른 마을에서 모셔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돌쇠는 으쓱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라고요. 장작은 물론이고 논밭 일이며 나무 베는 것도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연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안개골이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마을이 지금 돌쇠 같은 튼튼한 사내가 아주 필요하답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주 많은데요? 저에게 일을 맡기시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순덕은 살짝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다가가 은근히 말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라서요. 돌쇠한테 원하는 건 장작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씨앗이랍니다. 돌쇠 같은 장사의 씨를 받아 튼튼한 아이들을 낳고 싶어서 그래요. 돌쇠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요. 아, 그런 거였구먼요. 아나, 이놈의 인기를 어쩌지? 연하는 다시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돌쇠의 건강하고 힘센 기운을 얻기 위해 열흘만 저희 마을에 와 계시면 돌쇠가 여기서 1년간 버는 품삯을 드리겠어요. 돌쇠의 튼튼한 기운을 나누어 받고 싶어 이리 말씀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거들먹거리고는 팔 근육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열흘이요? 아이고야, 내 힘은 달빛도 지쳐서 구름 뒤로 숨는디. 허. 연하와 순덕은 돌쇠의 호탕한 자신감에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동네 여인들 다 죽었네. 돌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으쓱거렸고 연하와 순덕이는 성공적인 두 번째 협상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하와 순덕은 마지막으로 민도령을 만나기 위해 화려한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민도령은 이미 술잔을 들고 기생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화려한 모습에 순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민도령은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 연하는 웃으며 순덕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멋있는 사람 봤을 때 눈호강 실컷 해라. 우리 마을에 저런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애석하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민도령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도령은 두 여인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 이 낯선 두 미녀분은 누구신가요? 새로운 기녀들인가? 연하가 민도령의 맞은편에 앉으며 상냥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기녀가 아니고 민도령님의 소문을 듣고 특별히 찾아왔어요. 도령님의 잘생긴 외모가 이곳을 넘어 멀리까지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민도령은 더욱 흥미롭게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호, 잘생긴 거야. 이미 아는 것인데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단 말이요? 순덕은 재치 있게 미소 지으며 슬쩍 대답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인물이시다 보니 여인네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다는 소문이 저희 마을까지 퍼졌지 뭐예요. 민도령이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하, 내 명성이 그쪽 마을까지 닿았다니 영광군요. 이렇게 오셨으니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제 얼굴을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 테고 무슨 특별한 용무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연하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역시 도령님은 눈치도 빠르시네요. 저희 마을에 꼭 필요한 분이라 이렇게 직접 뵈러 온 것이죠. 오호,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니 어디 외모 경연대회라도 있으신가요? 민도령이 눈을 찡긋하며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순덕이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마을의 남정네가 다 떠나고 여인들만 남게 되어 아이도 줄고 마을이 점점 쇠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령님의 그 능력과 기운을 잠시 빌리고자 왔습니다. 민도령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웃음을 머금었죠. 기운이라 내 기운이 필요한 건가요? 연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령님께선 여심을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하니 우리 마을 여인들 마음뿐 아니라 애태운 몸까지 녹일 수 있게 열흘만 있어 주세요. 천냥을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민도령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술잔을 돌리며 중얼거렸죠. 내가 워낙 정이 많아서 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소? 민도령은 능청스럽게 자기를 과시하였지요. 어여쁜 여인네들 돕는 일이라면야 거절할 수 없겠구먼. 더구나 내 유흥비까지 마련이 된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겠구먼요. 그는 잔을 비우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열흘이라 과연 그대들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살살 녹일 수 있을지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지요. 다만 밤마다 흥겨운 소리 한 자락쯤은 빠지면 섭섭하겠지요. 순덕은 웃으며 답했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령님. 우리 마을 여인들 춤도 노래도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민도령은 부채를 펴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안개골로 떠나볼까요? 이렇게 세 번째 협상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성사되었고 이제부터 안개골의 밤은 여인들에게 어떤 설렘을 가져올지 과부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사정없이 뛰기 시작하였답니다. 연하와 순덕은 민도령과의 협상까지 마친 후 안개골로 돌아오고 사당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안개골의 밤이 지나고 나자 마을의 여인들이 모여 그간 있었던 사당의 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분위기는 흥미진진하고 여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도영선비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수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영선비는 글만 읽던 사람이라 어색할 줄 알았더니
어찌나 부드럽고 달콤하던지. 밤마다 시한수를 읊어주면서 마음을 사로잡았다니까. 이에 다른 여인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만 읊었을까? 도영 선비는 어찌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구석구석을 만져주던지.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지? 그러자 돌쇠와 지냈던 여인들이 우쭐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에구, 그래도 거시기 하면 힘이 최고지. 그렇게 빳빳한 힘은 처음 봤다니까. 돌쇠는 잠을 안 재우고 땀을 내는데 아주 좋아 죽을 뻔했다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느라 염라대왕도 보고 왔어. 호호호. 마지막으로 민도령과 지낸 여인들이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령은 정말 여인들 마음을 어떻게 해야 사로잡을지 너무 잘 알더라니까. 그 능청스러움과 달콤함이란. 옆에 있던 젊은 여인이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민도령 같은 남자와 1년만 살아봤으면 여한이 없겠어? 그러려면 은자 10만 양은 준비해야 할걸? 모두 깔깔거리고 웃고 떠드는 사이 점순 할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이제 우리 마을도 살맛 나는구먼. 지혜롭고 튼튼하고 잘생긴 아이가 고루 태어나면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 여인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개골의 미래는 걱정 없겠네요. 마을은 다시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지나자 안개골의 여인들은 저마다 배가 불쑥불쑥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웃음과 활기가 가득 찼던 것이지요. 어머, 연순댁도 배가 불러온다지? 그러게. 나는 아무래도 쌍둥이 아닌지 몰라. 배가 엄청나게 부른 것을 보니. 나는 애가 벌써 사정없이 발길질해. 엄청 힘이 센 녀석이 태어날 것 같아. 온 마을이 여인들은 뱃속 아이들 이야기로 떠들썩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마다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낮 없이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안개골을 완전히 다른 마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점순 할매는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흐뭇하게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놈 참,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한 것이 글 공부시키면 잘하겠구먼. 아이고, 이 녀석은 팔다리가 굵은 것이 힘이 장사겠네. 우리 애는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긴 것이 벌써 여인네들 마음을 쏙 빼놓게 생겼어요. 마을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도영 선비를 닮은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며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돌쇠를 닮은 아이들은 일찍부터 힘자랑하며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도령을 닮은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입담이 좋고 다정한 성격으로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몇 년 후 안개골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을로 활기차게 변했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로 안개골의 변화가 생긴 것이었지요. 순덕은 크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안개골이 아니라 아이들 웃음소리 덕분에 웃음골이라고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점순 할매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마을의 새 생명이 이토록 빛나는 걸 보니 우리 안개골의 앞날이 참 밝구나. 마을 사람들은 환한 미소와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골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은 뒤로 하고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마을로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현대에는 냉동 정자 기증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면 옛날에는 자손을 잇기 위해 훨씬 더 직접적인 기증이 있었던 셈이었지요. 어떻게든 피를 잇고자 했던 그 절실함이 때로는 사랑보다 우선이 되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